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목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도 아침 공기는 선선하게 출발하는데요. 한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가 32도를 웃도는 더위가 느껴지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하늘에 대체로 구름이 많아서 볕의 열기는 덜 하겠는데요. 영동 지역에는 내일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첫 순서로 상지대학교 최혁진 연구교수와 함께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을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 갖고요. 원주시 역사박물관에서는 11월까지 2024년 생생국가유산 활용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장기기증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장기기증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죠. 8월 29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최근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가 잇따르자 강원경찰이 범죄 확산 방지 알람인 강폴 알람을 처음으로 발령했습니다. 강원경찰청이 교육청과 학교,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공문을 통해 강폴 알람을 발령하면 각 학교에서 가정에 가정통신문으로 전달하는 방식인데요. 강원경찰청은 학교 내 범죄가 다변화하고 있어 초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본청에 이어 자체 알람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평창읍 이탄리 주민들이 마을에 대규모 개사 설치 움직임이 있자 청정지역 자연환경 훼손과 환경오염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을 우려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마을은 청정 자연환경이 잘 보존돼 매년 귀농 귀촌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으로 마을에 대규모 개사가 들어올 경우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개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식수 오염 등으로 생활에 큰 불편이 따를 것이라며 절대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민족 대축제인 추석이 코앞이지만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원주 지역 내 근로자들은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관할 지역 내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1,203명, 임금 체불액은 99억 4,9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은 13일까지 추석 전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와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 중이며 추석 전까지 대지급금 지급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주와 근로자를 위한 융자를 지원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상지대학교 최혁진 연구교수와 함께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원도 내 학생 수 감소세가 예상보다 훨씬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는 도교육청이 지난해 전망한 학생 수 변동 추세를 완전히 뒤집은 수치인데요. 네. 지난 26일에 강원도 초중고 학생 수와 관련해 강원도 교육청의 발표가 있었죠? 네, 26일 강원도 교육청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 24년 도내 초중고 학생 수는 당초 교육당국이 예측했던
14만 한 3천 명 정도를 예측을 했었는데요. 네. 무려 3,800명이 적은 13만 9천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예. 감소세가 대단히 가파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강원일보, 도민일보 모두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초등학생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도교육청은 당초에 1,800여 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요. 실제로는 1,700여 명이 더 줄어들어서 3,631명이 감소를 했어요. 현재 도내 초등학생 수는 24년 현재 65,669명인데요. 이 상태로 가면은 1, 2년 후가 되면 6만 명 선이 붕괴됩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인구 감소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네. 지난 1년 사이 학령 인구 감소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라진 것으로 풀이가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중고등학교 상황은 어떤가요? 중고등학생 상황은 더 위급해 보입니다. 예. 올해 교육당국은 중고등학생은 그래도 이제 지역 내에 초등학생들이 계속 유입돼서 한 1,888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네. 실제 증가한 수치는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176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전입을 갔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네. 중학생 수는 2026년부터는 한 해에 1,000명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고등학생 수는 26년부터 감소가 시작이 돼서 29년이면 올해와 비교할 때 4,000명 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도교육청은 분교장 중심으로 6개 학교를 추가로 통폐합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강원도로서는 큰 위기에 직면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커 보입니다. 파악되고 있는 문제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 예. 학령기 학생 수가 급감을 하게 되면 공공뿐만 아니라 이제 민간의 학원과 같은 교육 인프라들이 위축되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쵸. 학생 수가 줄어들게 되니까 이제 문을 닫게 되겠죠. 네. 전반적인 교육 환경이 위축되는 악순환이 되고요. 교육 환경이 위축되니까 또 학생 수는 더 줄어들게 맞아요. 되는 그런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학교 통폐합이 이렇게 해서 확대가 되면 군 지역에서는 원거리 통학을 해야 되는 초등학생부터 원거리 통학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의 삶의 질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청년들이 이제 귀농귀촌을 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늘긴 했는데 첫 번째 조건이 교육 환경입니다. 내가 이제 그 지역에 가서 이전해서 귀농귀촌에서 삶을 꾸려나갈 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이 돼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데 이렇게 교육 환경 인프라가 위축되게 되면 강원도의 주요 시군 같은 경우가 이제 청년들의 귀농귀촌의 선택지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문제가 생겨나게 되겠죠. 또 경제적인 측면도 좀 봐야 되는데요. 학교가 이제 학생 수가 줄거나 통폐합되게 되면 인근 상권은 당연히 붕괴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교육 분야 고용 축소가 이어지게 되니까 일자리가 감소하게 되겠죠. 네. 이로 인해서 이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파급 효과도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우려되는 문제점을 잘 짚어주셨는데 앞서 원거리 통학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네. 나름 원거리 출근을 하고 있는데 예. 참 이게 지치네요. 체력적으로. 그래서 예. 학업에만 집중해야 될 시기잖아요. 학생들이. 네. 네, 이런 문제는 없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위기 대응을 위해서 지금 그럼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개별 시군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네. 도가 나서서 전 시군이 협력해서 위기 대응반을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되는데요. 좋은 사례로 이제 강원도 인제군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 여기는 농산어촌 생태 유학이 굉장히 모범 사례가 되고 있는데요. 단순히 이제 시골 분교나 이쪽에 도시 아이들이 생태 유학을 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모들이 같이 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부모들의 일자리까지도 같이 연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지역 안에서 자연스럽게 삶을 꾸려나갈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고 주거 지원이라든가 여러 형태의 지원들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들까지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생태 유학을 왔던 아이들이 연장하는 경우가 거의 99%에 가깝습니다. 마음에 들었나 보네요. 그렇죠. 네. 기한이 끝나도 네. 도시로 돌아가지 않겠다. 않고. 저 여기서 초등학교 더 다니고 싶다. 이제 이런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네. 생태 유학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전폭적이고 아주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데요.
우수 사례는 이제 전남 강진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네. 거기에는 어쨌든 출생률에 그 뭐 전국적인 기록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주 전폭적인 지원 체계를 지자체 차원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런 걸 좀 벤치마킹해서 일단 아이들이 많이 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 지방 대학들하고 연계해서 교육의 질적 수준들을 끌어올리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도권 대비 지역이 또 대도시 대비 지역이 교육의 질이 낮다라는 이유로 대도시 이전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대학하고 연계해서 교육의 질을 좀 특화하고 높여서 지역에서 교육받는 것들에 대한 특장점들을 살려내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공공기관 지방인재 채용 비율이 있는데 이 비용을 좀 높여나가되 현재는 지역에서 대학을 나온 친구들 중심이지만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것들 경우에도 지방인재 채용비 중에 자격 기준으로 좀 확대를 하게 되면 수도권에서 지방 이전 비율도 좀 높여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부모의 일자리까지 마련을 네. 해주는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가족이 털을 잡을 수 있게 네, 해주는 맞습니다. 인재의 경우도 알려주셨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죠. 저탄소 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분산에너지란 에너지의 사용지역 인근에서 생산과 소비가 되는 에너지를 의미하는데 네. 원주시가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선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요? 예, 지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이제 통과가 돼서 곧 시행이 됩니다. 네. 정부의 그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지자체 간 경쟁이 굉장히 지금 가열차입니다. 그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여서 그런데요. 예. 그 특화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지역 안에서 전력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전기라고 하는 것은 큰 발전소에서 생산을 하면 한전으로 보내서 한전이 공급하는 방식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특화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전력 생산을 늘려서 유유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사실 서로 이제 그게 돈이 되는 거고 필요한 예. 쪽에는 또 수요와 충족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뭐 지역 주민들한테도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겠지만 네네. 무엇보다도 지역에 진입하는 기업들에게 아주 싼 값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분산에너지 가이드라인에 보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네. 전력 수요 유치형, 공급자원 유치형, 신산업 활성화형으로 구분이 되는데 우선 저는 이제 가장 그 주목해 볼 만한 게 전력 수요 유치형입니다. 네네.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에서 생산한 유유 전력을 지자체가 판매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전남 영광 같은 경우는 아주 전폭적인 준비들을 해서 영광에 들어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아주 싼 가격에 전기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것은 원주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대단히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유럽연합이 올해 말 내년부터 해서 탄소 국경 조정제도, 탄소세를 본격적으로 도입을 합니다. 네네. 이건 엄청난 충격인데요. 대한민국 철강 산업 하나만 보더라도 네. 탄소세로 인해서 우리가 유럽에 지불해야 되는 세금이 연간 5천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탄소세를 피해갈 수 있는 1차적인 방법은 신재생 에너지 전력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려고 하면 신재생 에너지를 저렴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 예를 들면 첨단 산업들, 주로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탄소세라든가 이런 문제의 가이드라인, 국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어찌 보면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이 아주 좋은 전기, 신재생 에너지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해 준다 그러면 기업을 이전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인프라가 없는 지역으로는 기업이 잘 들어오지 않겠죠. 좋은 기업들이. 그렇죠. 또 하나 그나마 있는 기업들도 수출 경쟁력을 위해서 이 특화 지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산에너지 특구 지역 선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중장기 전략들을 세워야 됩니다. 전력을 따라서 기업들이 이동을 하는 현상이 맞습니다. 나타나겠네요. 분산에너지 저는 사실 관심을 크게 갖지 않았었는데 원주시도 다양한 이점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끝으로 짧게. 예, 원주시가 이 문제를 그다지 시급하게 보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경제산업 정책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대단히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고요. 일자리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좀 늦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분산에너지 특구 지역에 우리가 선정이 되고 생산 인프라와 지역 간 전력 거래 인프라를 구축할 건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이 내주신 문제에 제가 즉답을 못 드렸는데 분산 에너지 앞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상지대학교 최혁진 연구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8시 46분입니다. 원주시 역사박물관이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불온면 법천사지와 거돈사지에서 2024년 생생국가유산 활용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연 리포터가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 역사박물관이 2024년 생생국가유산 활용사업을 진행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원주시 역사박물관에서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불온면 법천사지와 거돈사지에서 2024년 생생국가유산 활용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생생국가유산 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콘텐츠화해서 문화유산이 역사교육의 장이자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획한 프로그램입니다. 네. 상상의 문화공간으로 거듭나는 절터, 법천사지와 거돈사지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이번 사업은 옛 절터에서 펼쳐지는 음악 공연과 감성 캠핑, 스토리텔링을 통한 융복합 체험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원주시 역사박물관 엄주호 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생생국가유산 활용사업은 국가유산청에서 국가유산 활용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유산청이 국가유산의 보존만 아니라 국민에게 국가유산 관람 기회 제공을 위해 다양한 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런 국가유산 활용 사업의 하나로 원주시에서도 남한강과 흥원창 근처의 옛 절터인 법천사지와 거돈산지에서 생생국가유산 활용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으로 국가유산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유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천사지와 거돈사지에서 진행하는 생생국가유산 사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인 과거로부터 온 편지입니다. 두 번째는 별빛 음악 캠프 축제입니다. 별빛 음악 축제는 10월 12일에 캠프는 12일, 13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법천사지 지강국사탑의 반출과 환수에 관한 내용을 다룬 창작 음악군 공연을 비롯한 여러 음악 공연들이 준비된 축제 기간에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같은 날 1박 2일 일정의 캠프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캠프는 유료로 진행되고 1인 10,000원의 참가비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2024 생생국가유산 활용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네, 우선 법천사지와 거돈사지에서 진행되는 생생국가유산 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인 과거로부터 온 편지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법천사지 공원에서 이루어지며 매회 다른 주제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두 번째는 별빛 음악 캠프와 축제인데요. 별빛 음악 축제는 10월 12일, 캠프는 12일에서 13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법천사지의 지광국사탑 반출과 환수에 관한 내용을 다룬 창작 음악극 공연을 비롯한 여러 음악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외에도 국가유산청의 대표 브랜드 사업으로 선정된 원주 매진홍학과 생기복덕 생생문화유산 마을 만들기, 치악산 고판화 박물관에서 진행되는 목판본 사파를 활용한 전통판화 학교가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의 자세한 일정과 프로그램 신청은 원주 역사박물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시다면 서둘러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주시 역사박물관 엄주호 팀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원주 역사박물관은 생생국가유산 활용 사업을 통해 국가유산이 시민과 친숙한 존재가 되길 바라고요. 국가유산이 보존의 대상을 넘어 활용으로 대상에 여기시길 바랍니다. 원주의 국가유산과 무형유산을 활용하는 여러 사업과 행사를 통해 원주 시민들이
원주 지역에 대한 자긍심이 향상되고 나아가 시민 참여형 국가유산 활용 사업들이 추진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프로그램 사업 계획은 첫 번째 원주 역사박물관 수요 인문학 강좌가 있습니다. 역사박물관에서 9월 11일부터 11월 27일까지 매주 수요일에 한국의 문화유산과 원주라는 주제의 인문학 강좌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국과 원주의 문화유산에 대한 역사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흥미로운 강좌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법천사지 지강공사탑 환수기념 행사입니다. 법천사지 지강공사탑이 일본에 의해 무단으로 반출된 후 112년 만에 본래 있던 곳으로 귀환하는 행사가 작년에 열렸었는데요. 현재 복원 설계가 완료되어 면진대 설치를 마친 후에는 안정화 작업을 거쳐 단기적으로 탑을 쌓아 올릴 예정이고 금년 중으로 법천사지 유적정시관에서 완전한 모습을 갖춘 지강공사탑 환수 행사와 함께 공개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2024 생생 국가유산 활용사업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국가유산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참고로 과거로부터 온 편지 프로그램은 어린이와 보호자가 함께 참석할 수 있고요. 별빛 음악 캠프와 축제는 법천사지와 거돈사지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해볼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현재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원주시 역사박물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시간에 1명씩 장기 이식 대기자가 새로 생기고 하루 평균 5명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가 사망한다고 합니다.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 어느 지점까지 와 있는지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김동엽 상임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장기 기증이란 무엇인지 인정이 되는 범위를 포함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장기 기증이라는 것은요, 네. 살아서 혹은 그 생의 마지막 순간에요, 장기를 기증해서 고통받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네. 생존 시, 사후, 뇌사시 기증으로 구분이 됩니다. 네, 저도 장기 기증 홍보대사를 했었는데 이 건강한 사람이 이 장기 기증을 네. 할 경우에 최대 몇 네. 명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보통 장기 기증하면은 뇌사시 장기 기증을 의미하는데요. 네. 이 뇌사라는 것은 뇌출혈, 뇌진탕 같은 이유로 뇌 전체가 손상이 돼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요, 뇌사 판정이라는 걸 받아서 장기를 기증하면은요, 가능한 모든 장기를 기증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뇌사 상태에서 가족들이 장기 기증을 결정하시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한데 네. 최대 9명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각막 둘, 폐 둘, 신장 둘, 췌장, 간장, 심장 이렇게 기증을 해서 저희 기관에서는 세이브 9, 그래서 9명의 생명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9월 9일을 장기 기증의 날로 지정해서 다양한 캠페인과 행사를 하는 이유가요. 한 명의 장기 기증으로 9명의 생명을 구한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구하고 구를 담아서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해서 강원도도 제가 알기로는 9월 9일이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네요. 네. 대부분은 환자가 뇌사로 판단될 경우 장기 기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기 기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예, 사실 그 뇌사로 추정될 경우에 장기 기증에 참여하는 분이 많기는 하지만요. 네. 모든 분이 참여하시는 거는 아니세요. 네. 그러니까 2022년 기준으로 한 해 한 2천여 명 정도의 뇌사로 추정되는 분들이 저희가 뇌사 추정자가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405명만 장기를 기증했으니까요. 대략 5명당 1명꼴로 장기를 기증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절차는 생전에 살아 계실 때 장기 기증을 나중에 제가
사후에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해두셨다가요. 그 상황이 됐을 때, 즉 이제 뇌사 혹은 이제 사망할 상황이 됐을 때 본인은 연락하실 수가 없잖아요. 네. 유가족들이 저희 같은 장기 이식 등록기관으로 연락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 저희한테 장기 기증을 연락 주시면 기증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본부는 1588, 1589로 24시간 상담 전화를 운영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뭐 유명 드라마에서도 다뤘었고 점점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좀 생긴 것 같긴 한데 해외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장기 기증 관련 인식 어느 정도인 편일까요? 네, 우리나라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후에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약속하는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하는데요. 네. 영국, 스페인, 프랑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요, 옵트아웃 제도를 쓰고 있어요. 이 제도는 뭐냐면요, 장기 기증을 하지 않을 사람의 등록을 받는 것입니다. 그만큼 장기 기증은 이제 국민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는 사실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비록 사후지만 장기를 기증하는 것에 대해서 꺼림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오래된 그런 사상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신청 방법은 이제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는 건가요? 장기 기증을 희망할 경우에? 네, 맞습니다. 저희 검색창에요. 사랑의 장기 기증 검색하시면 저희 기관 홈페이지가 아마 눈에 띄실 거예요. 그러면 기관 홈페이지를 들어오시면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1, 2분 정도면 장기 기증 희망 등록에 참여하실 수 있더라고요. 네, 온라인으로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1588에 1589로 연락 주시면 우편으로 저희가 장기 기증 희망 등록서도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짧게 이제 장기 기증을 원해서 했는데 유가족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우리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네. 법에 따르면요, 유가족 중 선순위자, 그러니까 배우자가 1순위고요. 그다음에 자녀분들, 부모 이렇게 순위가 돼 있는데요. 선순위자 한 명이 반드시 동의를 해야지 장기 기증이 가능한데요. 네. 사실 현실적으로는 가족 모두가 장기 기증에 긍정적으로 동의해 주셔야 장기 기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유가족이 동의하지 않으시면 알겠습니다. 등록을 했다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열린 마음으로 일단 상담을 받아봐도 좋겠네요.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본부 김동엽 상임이사와 함께했고요.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뵙죠. 이은주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